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서 상당히 이 수도 서울이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서 확장도 됐다가 축소도 됐다가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한성부, 아까 얘기했죠. 공식 명칭이 한성부입니다. 1895년도 행정구역 대개표 때는 한성부 산하의 한성군으로 변경됐다가 11년 만에 다시 한성부로 이렇게 원위치가 되고, 오늘날 서울특별시처럼 경기도에 소속된 도시가 아니고 독립된 하나의 도시였다, 한성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울은 1910년 일제강점합병과 동시에 이 한성부가 개칭이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경성부로, 한성부를 경성부로 이렇게 개칭을 합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로 일본이 격하를 시키죠, 우리 이 도시를. 근데 이 경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일제가 만든 말이니까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경성이라는 표현은 고려 조선시대에도 경성이라고 하는 말은 써 있었어요. 다만 이제 이 경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서울을, 수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은 말 그대로 성. 그리고 우리 한양에 도성이 있기 때문에 경성이라는 말은 고려 조선 때부터 쓰던 우리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고유지명이 아닌 한나라의 임금이 거주하는 수도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서울이라는 이름도 이 경성의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서울이라고 하는 거, 그 연산성에 있다,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경성이라는 이름이 일본에서 만든 신조어가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당대 명백한 성곽도시였다. 이 성곽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경과 성을 써서 당연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이후에 이제 1911년 오서가 다시 오부로 바뀌고, 요게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구로 바뀌죠. 구. 여러분 종로 구할 때 그렇게 바뀌고, 성저심리 지역의 각 방은 면으로 개칭된다. 성저심리는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4대 문안이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심리까지는 서울로 함께 봐줬다. 요거를 이제 각 방은 이제 면으로 개칭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동대문 바깥이 지금 창신동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신방입니다. 해화방, 창신방.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면으로 다시 개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우리 아까 많이 봤던 거죠. 구 한말의 조선시대의 경계인데, 처음에 이제 경성부의 그 경계는 그대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뭐 변함이 없죠. 그래서 1910년 당시에 경성부는 이제 조선에 그걸 그대로 이어가서 11년과 14년 사이에 은평면 일대, 현재 고양시 덕양군 북한동하고 효자동 일대가 고양군 신도면으로 이때 편입이 돼갖고 조금 확장이 되고요. 14년대 때는 1914년은 우리한테 이제 우리 서울이 이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변화가 오는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까 옛 한성부 성저심리 대부분을 경기도 고양시에 편입시키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서울이 커지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성부를 자꾸 축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저심리 대부분을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을 시키고, 옛 도성 안쪽, 흔히 말 4대문 안부터 용산, 신용산의 일본인 거류지까지 지역만 경성부로 영역을 축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4대문 안은 아니었지만 경성부 관으로 남게 된 것은 이제 동대문 바로 바깥 동네였죠. 숭인동과 창신동. 이게 아까 얘기했던 숭인방, 조선시대 때는 숭인방, 창신방 이렇게 얘기했던 데인데, 여기는 이제 서울로 그 당시에 편입을 시켜놓고, 4대문 서서문 바깥 동네였던 현저동과 무학동, 천연동, 만리동 이쪽, 그 다음에 마포, 나루가 있던 마포동과 도화동 이런 쪽을 서울에 편입시키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축소를 시키면서 다 이 경기도로 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도 보십시오. 아까 이만하던 서울이 어떻게 되죠? 요렇게 작아집니다. 요걸 이제 아까 한성부는 얼마나 했어요? 이게 한성부였죠. 이게 이만큼 이제 한성부였는데, 경성부가 되면서
이 이름만 계층을 한 게 아니라 영역 자체를 이렇게 좁혀왔다. 경성의 확장이 되는 것은 경성부가 성벽으로 벗어나 동서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병참 기지화와 민족성 말살 획책의 목적으로 1936년도에 조선 총독부의 대경성 계획을 도시계획을 한번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조선의 한성부를 이렇게 경성부로 축소를 시켜놨는데 이걸 동서쪽으로 약간 더 연장을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병참 기지화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 범위는 이제 정릉천까지 동쪽으로 중양천까지 좀 늘리는 계획을 이제 36년도에 만들고요. 서쪽으로 홍제천, 남쪽으로는 안양천과 대방천 자연 경계로 확장을 하는데 아까 병참 기지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천 위주로 지금 이제 이 경성부를 좁혀놨던 걸 다시 넓힌다. 요때 서울의 경성의 인구가 60만을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경성 1930년대 40년대에 서울의 인구는 지금 이제 1000만 서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60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43년도 45년도에 해방이 되는데 43년도에 구제는 뭐죠? 지금 종로구 중구, 관악구 하는 이제 구제가 43년 해방되기 2년 전에 이제 이 구제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이 서울의 중심이 무슨 구겠어요? 중구잖아, 그죠? 그 중구가 그 원래대로 하면은 조선시대까지 포함시킨다면은 종로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중구를 중심으로 했느냐? 여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중심이었던 종로구 대신에 이 지역을 중구로 명명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이외에 이제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해갖고 서울을 7개 구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하고, 44년도에는 마포구가 서대문구, 용산구로 분리돼 갖고 8개 구가 되고, 같은 해에 종로구, 성북정이 동대문구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렇게 편입이 돼 갖고 종로구가 좀 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936년도 경성부가 확장될 시에 이제 시흥구, 영등포읍에서 일본인들이 편입을 반대를 하죠. 이게 36년도에 이제 상당히 확장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시흥군 영등포읍에서는 일본인들이 편입을 반대합니다. 이 편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등포를 새로운 하나의 지금은 직할시 개념으로 만들어 달라고 일본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 일본인들이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인천권에, 그러니까 이 한국에 그 당시에 넘어와 있던 일본인들은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이제 이 부두하고 연결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북촌이 종로 중구에 많이 거주하기보다는 영등포 쪽에 거주하면서 이쪽에 인천 앞바다하고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권의 경성부 추가 편입을 염두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대경성 계획의 일환으로 영등포 지역의 경성부 편입을 추진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925년 한강 대홍수 사태로 사실상 편입 계획이 무산이 되는데 30년대에 들어서 초반에 들어서면서 경성부 확장 초안이 나올 때 노량진 흑석동이 포함되었다가 갑자기 영등포도 경성부의 편입 대상이 돼갖고 지금 서울로 완전히 이렇게 영등포가 편입이 된다. 만약에 이 당시에 중요한 거 있어요. 일본인들이 의견대로 경성부의 편입 대신 영등포부로 승격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서울이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어디예요? 부산이잖아, 그죠? 세 번째가 인천인데, 인천 대신에 만약에 이 당시에 영등포부가 승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위성 도시가, 인천보다 더 큰 위성 도시가 영등포로 중심으로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광역시급 서울 근교에 위성도시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당시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서울로 편입이, 경성부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요게 이제 바로 정리가 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일대가 경성부에 이렇게 포함이 돼갖고 경성부가 이렇게 좀 넓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요게 조그만 하던 경성부가 이만큼 확대가 된다. 이게 1936년도에 다시 이렇게 확대가 된다. 그래서 경성부 행정지도에 다시 확장된 건데, 이 속에 이제 보면은 점선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구입니다. 구가 이렇게 이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7개 구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분구가 돼가 8개 구까지 됐는데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은 25개 구로 형성됐죠. 지금 현재서는요.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본은 늘 우리를 이제 경제 수탈의 하나의 그걸로 본 거죠. 우리를 뭐 식민지배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자동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를 하나의 소비시장으로 봤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국주의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을 수탈의 하나의 그걸로 봤다. 이 수탈의 하나의 장으로 보다 보니까 경인 일체화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되게 우리 역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39년 일제는 병참 기조한 목적으로 경인, 서울하고 인천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이 당시에 합니다. 그래서 시흥군의 동면, 그 다음에 서면, 그 다음에 부천군의 소사, 계양, 연수, 뭐 이쪽에 김포군의 양서, 이걸 경성부에 편입을 시켜갖고 말 그대로 서울을 인천하고 아주 그 가깝게 해갖고 경인 일체화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른바 2차 대경성 계획을 검토를 했는데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확장 또는 경성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경성부가 추가적으로 확장이 단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부평, 부천, 양천 일대는 드넓은 평지 기반으로 강남급의 하나의 어마어마한 도시가 개발이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어떤 거를 예상할 수 있고요. 이 지역의 확장은 1970년대에도 한번 되풀이가 됐댔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쪽에 양천, 부천, 부평을 상당히 멤버드급 신도시를 만들자, 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고 이제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냥 공업도시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아무튼 경성부 추가 확장이 무산이 됐고요. 경성부 추가 편입 검토 지역 중 현재의 부평구, 계양구, 남부, 서구 지역은 1940년에 인천부로 편입이 됩니다. 경선시가지 계획구의 별개인 인천부 시가지 계획 뭐 이런 것도 편입이 되는데, 기타 지역은 경인시가지 계획지구로 잡혀 경인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기차 노선을 따라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는 이런 계획으로 변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여기 경성부입니다. 요게 이제 확대가 된 영등포가 포함이 된 건데, 이거를 여기를 경성부로 편입을 해갖고 지금 청라지구가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서울로 하자. 이게 지금 말 경성으로 하자. 여기를 포함을 전부 시키자. 이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게 결국은 뭐 걔네들은 이제 우리 수탈의 이제 이 목적이 크고, 걔네들이 이제 한국을, 조선을 그 당시에 본 거는 전부 이 경제적인 측면을 가장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바다로 빠져나가기 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제 경인부 편입을 이쪽에 검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의 이 일제강점기 때 도시의 구조는 20년대에 이전의 경성부는 이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촌, 이제 가회동 뭐 이쪽이죠. 북촌은 조선인 중심 거주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남촌하고 용산은 일본인 거주지. 이래서 도시가 완전히 이분화가 돼 있었다. 그래서 경성부의 일본인 거주지로 남촌과 용산이 주를 이뤘는데, 이 남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산
그 북쪽에 이제 구릉을 얘기합니다. 1883년도에 일본인 상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를 했던 곳이고 이게 이제 옛날 적산가옥이 제일 많았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 승리 이후에 조선에서 패권을 잡으면 남대문 방향으로 그 남대문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상권이 먼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남대문까지 진출을 하면서 그 일대 전체를 일본 상권화를 시켰다. 러일전쟁 시기에도 이제 남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데 용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이제 뭐 우리 풍수지리석으로 이제 용산이 가장 이제 좋은 곳인데 여기도 구용산과 신용산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이 한강 모래톱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이 지대를 간척을 해갖고 여기를 거주지로 개발을 했고요. 일본군이 용산에 주둔하면서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오로지 수탈의 역사예요. 우리 이 식민 지배에서. 그래서 이 용산역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용산역은 지금도 이제 호남선으로 연결하는 게 용산역인데 이 경부선은 이제 이쪽 서울역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서울역과 용산역이라고 하는 쪽을 그 일대를 일본인들이 장악을 해갖고 우리 선비들이 살던 북촌에 이제 조선인들은 살고 용산과 남촌에는 일본인들이 주로 살았다. 1920년대 중반 일제에서 남대문 통으로 북촌으로 총독부나 조선 신사가 건설되면서 기존의 북촌은 동행정체계, 남촌은 정행정체계. 그러니까 동행정체계와 정행정체계로 이분화가 돼갖고 나눠진다. 나중에는 이제 정으로 이제 다 이렇게 단일화를 하게 되죠. 1925년도에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죠. 이때 용산 일대 일본인 거주지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이 와중에도 조선 총독부 건축으로 인해 경복궁 일대가 상당히 훼손이 이때 제일 많이 됩니다. 이게 1925년대입니다. 그 후에 중일전쟁 개전 이후에 이제 조선의 병참 기조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이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온다. 서울의 시장 변천을 잠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시장 변천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울의 시장입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시장인데 1918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죠. 경성부 시장인데 이 시장은 이게 서울 도성입니다. 성을 표시하고 여기 이거 점은 산을 표시합니다. 가운데 이제 경자를 썼고요. 여기 이제 디자인이 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갖고 경성부 시장이 1926년도에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도성의 경계를 둘러 막은 것으로 이제 발전하는 경성부 뭐 이런 쪽이고 이제 이쪽에도 산이 가로막고 아래쪽에도 산이 가로막고 가운데는 한강이 흐른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이 경성시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만드는 건데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최근에까지 지금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알죠? 저수조 들어가는 뚜껑. 이 맨홀 뚜껑에 지금도 이 경성의 일제시대 때 만든 표시가 있다. 이게 참, 이게 일제잔대가 너무 오랜만에 남아있다. 이게 영등포역 앞 영중로 4, 6길 사이에 보도에 2018년 현재의 콘크리트 맨홀에 저 휘장이 그대로 아직까지도 새겨져 있다. 이게 참 역사의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맨홀을 일제가 만들어 놓은 서울 시장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 참 서글픈 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또 연계시켜갖고 다시 한번 해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쓰고 있는데 서울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갖고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만들어갖고 지금 현재는 주로 이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 시대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대한민국 시대로 들어서면은 이제 되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동산 개념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경성부라고 하는 게 1914년도에 이제 이 경성부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가 36년도에 경성 그러니까 확대가 되잖아. 그죠? 이게 36년도에 경성 대확대 계획에 의해서 36년도에 되고 요 상태에서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출범을 하면서 49년도에 이 부분이 이렇게 편입이 되고
63년도에 이 부분이 편입이 되고 73년도에 이 부분이 편입이 되고 95년도에 이쪽이 편입이 돼갖고 지금 현재 서울의 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확대가 될까?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이 커지는 게 좋아요? 적어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무조건 서울이 커지도록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 서울을 분산 정책을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 뭘 겪었죠? 한국 전쟁을 겪게 되는 거야. 한국 전쟁을 겪게 되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너무 커갖고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서울을 작게 만들어갖고 서울 인구를 분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쓴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1914년도까지 서울시 행정구의 변천도를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옛날에는 이것도 다 서울이었는데 이걸 떨어져 나간 걸 얘기하는 1982년도에 광명시 북부가 떨어져 나가고요. 86년도에 부천시 오정이 떨어져 나가고 90년대에 과천시가 떨어져 나가고 그 90년대까지 과천시는 서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고양시 신도 남양주시 별내 구리시 갈매 여기 이제 서울에서부터 차례로 해제가 돼가 물론 행정 개편을 얘기하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시계획상은 여기까지는 전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포함됐댔는데 요 시기에 이 지역은 전부 해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서울 특별자유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소한 얘기가 되나요? 해방 이후 1946년 미 군정청에 의해서 지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는 도와 동급인 서울 특별자유시를 지정을 했어요. 46년도에. 요거는 이제 전쟁과 관계없이 이제 해방이 되고 바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 동시에 이제 일본식 동명을 전부 정리를 하고 영어로는 이제 서울 인디펜던트 시리 이렇게였으나 한국 직원이 독립시는 이상하다고 해서 그냥 번역 과정에서 특별자유시 그냥 원래대로 하면은 서울 독립시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특별 독립시. 근데 이제 미 군정청에 있던 한국 사람이 이제 특별 독립시가 아니고 특별 자유시로 이렇게 이거를 변화했다. 48년도 광복절 정부 수립 기념 국민 축하 행사와 함께 대한민국 수도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한때는 이제 경기도 서울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강원도 강릉시 식으로 이 서울도 한때는 경기도 서울시였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자유시 승격 이전에는 광복 이후에 서울은 잠시 동안 경기도 서울시 있던 적이 잠시 있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서울의 이제 경계선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가 이제 송파 이제 강동 쪽이고 강남 쪽이고 이래 되는데 요게 이제 다 안 들어온 산데 북쪽도 물론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저 이것만 표시를 했는데 49년도에요. 서울 특별시 행정구역 확장 당시에는 이제 동리 아닌 리로 편입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기도 시흥군 동면 도림리 그러니까 신도림리 지금 신도림동 이렇게 되는 거죠. 50년 3월 15일에 동으로 전환이 됐다. 지금 현재 행정체계죠. 동 알잖아. 그래요. 우리가 행정동, 법정동이 있는데 이 동은 1950년 3월 15일자로 리를 동으로 완전히 이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전쟁과 수도 서울의 관계는 아주 깊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인민군이 전면 남침을 하죠. 그 전쟁 초기에는 미아리 창동 일대 방어전이 되게 치열했습니다. 당시 그곳이 뭐냐면은 서울시 경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함락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초입이 가장 전투가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아리 창동 일대에 가장 이 전쟁 6.25 때 전쟁 방어전이 치열했던 게 바로 서울시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도시라는 기능이 국방의 기능이 되게 강화가 된다. 만약에 이제 지금이라면 미아리 창동이 아니라 도봉구 상계동 의정부 호원동 여기가 이제 이 경계니까 여기가 지금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서울 수도학에서 가장 방어전이 치열할 때겠죠. 물론 뭐 이렇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과거 얘기예요. 육탄전으로 이제 지금은 포격전, 군수전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서울시 최북단 우이동, 최남단은 구로동과 신도림 대림동, 현재는 최북단이 도봉동이 되고 최남단은 내곡동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고 수도 지휘를 잠시 이임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대한민국이 서울이 수도였느냐? 아닙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 점령으로요, 대전, 부산에 서울 수도 지휘를 이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더부살이 했을 적에 부산에 피는 온 서울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요, 서울특별시 부산 출장소가 있었어요. 그 부산 내에 한국전쟁 때.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휴전 이후에 53년도에 다시 서울의 수도의 지위를 복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계천 복개공사는 이제 1958년도에 이제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이제 청계천을 이제 복개를 해버려갖고 위에 차가 다니고 이랬던 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재밌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6.25 이후에 부평, 아까 이제 부평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조선시대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등포로의 수도 이전을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 수복을 한 이후에 군사적으로 전방 지역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전쟁을 파괴된 서울 구도심 복관 과정에서 아예 한강 이남부로 새로운 땅에다 신시가지를 지어갖고 거기를 서울로 가자. 이런 의견이 상당히 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으로 그게 더 낫다.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됐다. 그래서 서울의 기존 사대문 안 지역은 역사적 상징물로 남겨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 모든 것들은 이쪽에 부평이나 영등포 쪽으로 옮겨가자. 이래서 우리 역사의 수도권에서 늘 부천, 부평, 영등포는 항상 핵심의 주역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지금의 부평, 그 다음에 부천, 영등포, 시흥 이쪽으로 신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63년도에 서울대 확장 이전에는 시흥이라고 하면 보통 지금의 금천구 일대로 옮기자고 하는 논의가 많았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이런 거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래갖고 이 계획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부평구, 동쪽으로는 지금의 금천구, 관악구 일대로 이제 구상을 했는데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쟁 이전에 이미 편입된 지금의 영등포, 구로, 동부, 동작구를 비롯해갖고 이제 관악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부평구, 계양구, 시흥시, 북부 일대가 신수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뭐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을 북한한테 침략당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상황 때문인지 이러한 계획이 서울시가 이제 가시적인 반발하는 대신에 새로운 수도 후보지의 입지 조사에는 협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뭐야 수도 서울 뭐 계룡시로 옮긴다, 저 세종시로 옮긴다면 막 반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영등포 부평 쪽으로 수도를 옮긴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가시적인 반발 대신에 후보지 조사를 하는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왜? 이 당시에 이 북한한테 침략을 당해갖고 워낙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당시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빈곤 상태였기 때문에 뭐 식량 원조로 거의 뭐 버텨냈는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힘이 없어갖고 이게 포기가 됐다. 이렇게 거창한 도시계획의 이건 작은 꿈으로 이렇게 머무르고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62년도는 수도 서울이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날의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게 62년도에 대확장 계획에 의해서 오늘날의 수도 서울이 만들어지. 지금 현재 수도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62년도 확장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 만약에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뭐 60년 서울 확장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됐을 텐데 어쨌거나 강남의 서울 편입과 강남 과천의 개발은 남북 분단에 따른 안보의 개념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도시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1961년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군 출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은 이 뭐 한강 철교 끊어진 일부터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강북에다가 사람을 다 묶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남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대 확장 계획을 만드는데 그 확장 계획을 만드는데 최고의 요지를 두 군데로 꼽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강남, 두 번째가 과천. 예, 과천과 강남이라고 하는 대별되는 동서의 그 강남의 동쪽과 서쪽을 개발의 중심지로 삼고 대확장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래서 남북 분단의 안보적 고려를 했다. 이미 일제 강점기에 한강 건너편 영등포가 독자 승적 대신 경성부로 강제 편입이 한번 됐던 적이 있었죠. 북쪽으로는 서울시의 대폭 확장되기에는 지형적 한계. 지금 뭐 산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북쪽으로 하면은 평양하고 가까워진다기 때문에 다 반대를 했죠. 그리고 강남은 철도기 없을 정도로 이제 뭐 저지대고 하기 때문에 개발이 쉽다. 이래서 언덕도 좀 많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 개발하는 데는 큰 매력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도시를 만들어 갖고 안보적 영향에 덜 받는 강남과 가천을 집중적으로 확장해서 개발해야 된다. 가상 역사 하에 항구가 없는 서울 근본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구가 있는 인천과의 연계가 도시계획에 강하게 돼.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일제시대 때 서울하고 인천하고 합치자는 계획하고 이제 같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뭐 친일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수탈의 목적 때문에 이제 항구하고 서울하고 연계를 시켜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 있는 논리인데 이때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항구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도시계획에 강하게 촉구를 했고요. 아예 경인선 지역에 대대적인 서울 편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를 이 당시에 상당히 친일파들이죠. 일제 강점기에 하필 한강 건너편 영등포가 경성 근교의 공업 이송 도시가 아닌 경성부 일부로 강제 편입된 것도 추후에 경인 통합을 염두에 둔 대경성 계획에 의한 거다. 이게 뭔 얘기가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영등포 하게 되면은 뭐예요? 공업 도시잖아, 그죠? 우리가 그 뒤에 구로구 뭐 이런 전반적인 상당히 그 공업에 관련된 도시도 됐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가 뭐 수도 서울이 이제 그쪽으로 이전해야 될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경인 지역과 대통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지금 현재 공업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방 후 여의도 개발의 당초 목표도 이러한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진 거다. 그 대확장 계획 및 실시는 1962년도에 시작해 77년도에 영등포구에서 안양천을 경계해갖고 강서구가 이제 분리가 돼갖고 13개 구가 되고요. 79년도에 강남구에서 단천을 경계로 해서 강동구가 또 분리가 되고 서대문구에서 은평 출장소 관할 지역으로 해갖고 은평구가 각각 분리돼갖고 15개 구가 아까 지금은 25개라고 했어요. 그 70년대를 거치면서 인구가 550만에서 830만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10대 도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70년대에 이미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88년도에 우리가 뭐가 열리죠? 서울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게 되게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이제 중요한데 이때는 88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지금은 1000만 명 안 됩니다. 97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때 88년도에 1000만 명을 돌파하는데 92년도에 1090만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데 88년도와 92년도에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88년도에 1000만을 넘어버렸으니까 코스모폴리탄의 도시화가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이 뭐 얘기 길게 할 거 없어요. 이쪽 상해나 베이징 뭐 이런 데가 서울보다 인구가 많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거기는 인구는 뭐 서울보다 좀 더 큰데 면적은 20배, 30배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는 광역 도시지 서울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의 컴팩한 도시 내에 인구 1000만 명이 있는 것은 서울이 최초다. 그 가장 큰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상 단일 도시 인구 세계 1위는 인구 3천만 명 중국 충진시지만 이거는 뭐 면적이
중징시 면적은 우리 남한의 면적이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 3천만 명이 사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확장 계획 및 실시는 95년도에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에 뭐 이런 거를 경계로 해갖고 이제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가 신설이 되고 광명시 철산 동 일부가 금천구에 편입이 돼갖고 그 외엔 더 이상 확장이 이제 그쪽으로는 남서쪽으로는 없었고요. 성송중 동일 뭐 동부 지역에 노유동이 되었고 이게 없어집니다. 나중에 자양동으로 이제 노유동은 2008년도에 자양도로 흡수가 되고요. 92년도에 그 아까 얘기했죠. 1097만까지 피크로 인구가 증가를 하다가 신도시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산으로, 분당으로, 의왕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면서 또 뭐 우리 출산율도 줄어들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제 뉴타운 개발이 되면서 약간 인구가 또 다시 또 늘어났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다시 감소세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972만 명입니다. 그래서 970만 명으로 관할구의 개수는 25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확장 계획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확장 계획인데 여기 지금 이제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지금 현재 이게 서울인데 여기 고양시 신도지구를 서울에 편입시키자. 이쪽에 구리 갈매, 남양 별내 이거를 편입시키자. 과천을 편입시키자. 광명시 북부 쪽을 편입시키자. 이래갖고 서울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게 서울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게 된 거는 66년에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97년 남북대화를 하는데 국제사회에 이제 비춰진 이 반자촌이 질비한 모습이 별로 보기가 안 좋았죠. 이를 계기로 해서 도심 재개발 사업이 이제 본격화돼 갖고 최초에 이제 76년도에 이제 완공이 된 게 소공동에 이제 이 프라자 호텔 하나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이것도 이제 이제 화교들이 이 당시에 여기 많았댔어요. 화교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 한국화약, 그 당시에는 한국화약입니다. 하나가. 해서 프라자 호텔을 짓도록 해가 완공되고, 롯데호텔이 79년도에 완공되고, 대형 건축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현대 도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대화와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해소됐던 한양도성을, 이게 되게 중요하죠. 75년도에 착수를 해갖고 한양도성을 완전히 복원이 됐고, 또 이 박원순 시장 때에 들어와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갖고, 걷기 좋은, 그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복원을 넘어서 이제 이 성벽과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어서 600년 역사 도시 위상을 회복하는 움직임도 이때 시작이 됐고, 한양도성과 연결된 숙정문, 광희문, 세검정도 이 시기에 복원이 됐다. 여러분들 이제 이 청계천 역사가 이제 또 좀 중요하죠. 그래서 복개공사는 한국 전쟁 직후인 58년 6월 달부터 이제 이 시작이 돼서 58년 6월 달에 이제 청계천 복개가 시작. 60년 4월에 1단계 광교에서 주교까지가 일사간 공구를 완공을 하고 넓이 50m 지금의 넓은 이 도로가 만들어졌고요. 저게 이제 청계천을 복개를 하고 되죠. 그 위에 고가 도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67년도부터 76까지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광복절 날인 76년도 8월 15일에 청계 고가 도로를 개통을 하는데 우리 전개 고가도로를 3일 고가도로라고 하죠. 그 앞에 이제 3일 빌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개 구간은 뭐 상류에서부터 성동구 사근동까지 약 5.4km 구간을 복개를 했고요. 중량천 합류 지점인 2.4km 구간은 복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지금 다 없어졌죠. 그래서 복원을 우리 2003년도에 복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진 재밌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복원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청계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 천을 복개를 하고 위에 3일 고가도로를 만들고 지금 이걸 다시 다 부쉈죠. 부숴갖고 지금 이렇게 청계천을 다시 이제 이명박 시절에 만들어갖고 이게 보면은 도심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굴러갔다. 이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한 5, 60년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니까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고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66년도에는 이제 1도심, 6부도심 한 개 도시에 광화문 광장으로 이제 한 개 도심에 6개 부도심으로 있다가 뭐 이런 과정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2020년 이제 2020 계획이라는데 지금은 2040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20 계획은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53 지구 중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 집중화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과 지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개발하는 이런 다핵화된 도시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대중교통 변천사를 뭐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승차난 극복을 위해서 시내버스 정책에 매진하던 시대가 50년대 초반입니다. 70년대까지. 이때는 뭐 근본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승차난이 문제였죠. 그래서 버스는 있어도 기름이 없어서 못하던 시기였고 가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모두 동원한 시기였고 절대 부족한 수송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있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4대문 안에 도심지 교통 혼잡을 대처하는 시대.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났죠. 어떻게 4대문 안에 있는 이거를 좀 분산시키느냐. 이래서 이제 나온 게 뭐죠?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상당히 교통을 단순화시켜 갖고 이제 이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80년 초반부터 90년 초반까지는 이제 일기 지하철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종합 도시교통 체계를 구축하던 시절. 이건 무슨 얘기니까 지하철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 지하철과 시내버스와 어떤 연동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시기였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교통정책 전성시대에서 교통소통 능력 제고와 교통 수요 관리가 이렇게 공존하던 시기다. 90년대 초반, 2000년 초반인데 급증하는 자동차와 교통 수요를 도시고속도로와 지하철 네트워크를 만들던 시기죠. 이건 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통 수요 관리와 대중교통 중시를 했던 시기고 다시 부활한 자동차 소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뭐 이런 어떤 IT 기반의 기술을 만들어 나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제 시내버스 체계를 계획을 했죠. 대중교통의 하나의 그 모든 것들 뭐 이제 우리 고속도로에도 전용 버스 도로를 만들고 이러는데 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얘기로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런 서울의 뭐 전반적인 도시 청계천 우리 지금 환승하고 중앙차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꿈의 도시 꾸리찌바 혁명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여기에 관련된 책이 한 서너 권 정도 나와 있는데 꾸리찌바 이렇게 나오는 것도 꾸리찌바 이게 꿈의 도시예요. 이 꾸리찌바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은 브라질에 있는 도시인데 세계에서 가장 잘된 생태 도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제일 먼저 찾아간 도시가 어디죠? 바로 이 브라질의 꾸리찌바를 갔어요.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국장 4명을 데리고 바로 찾아간 도시가 어디냐면은 꾸리찌바입니다. 이 꾸리찌바는 뭐 세계의 각 지자체의 행정가들이 늘 와서 이제 보고하는데 생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시내버스의 정류장이 깔끔하죠. 깨끗하죠. 그게 전부 꾸리찌바에서 따갖고 온 거고. 그때 이제 꾸리찌바가 세계 최초로 이제 이 버스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갖고 중앙차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시가 도입을 했던 이제 광역 체계 버스 체계 있죠. 광역 버스 체계를 이렇게 마을 버스까지 연장시키는 환승 제도라고 하는 지하철과 광역 버스와 또 이 일반 시내 버스와 마을 버스 이거를 이제 환승 체계를 만든 게 바로 이제 이 꾸리찌바입니다. 이 꾸리찌바라고 하는 이 혁명 그러니까 생태 도시의 혁명이 일어났던 곳이 이제 바로 여기인데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서울 역사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이 600년 역사도시 서울 도심 40년 변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없어갖고 뭐 이렇게 많이는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낙원상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낙원상가 이 풍경은 뭐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이런 거 본 적이 있나요? 이거 못 봤죠. 이게 뭐냐니까 파고다 아케이트입니다. 여기에 뭐 76년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 낙원상가는 오늘날 모습 그대로 낙원상가 낙원 뭐 빌딩 그 아파트가 있지만은 이 파고다 아케이트 같은 거는 본 적이 없을 거다. 이렇게 뭐 이게 이제 도로를 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뭐 이게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신신백화점하고 이제 이게 화신백화점이죠. 뭐 도시 70년대의 도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을지로 4가 도로공원을 만들었던 거고요. 남대문로 일대가 되는 거고요. 뭐 이걸 그냥 생략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근대 서울의 이제 현대 도시가 되는데 이제 빌딩이 최초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프라자 호텔 하나.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하교들이 하교회관을 원래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갖고 한국화약에다가 특허를 줘갖고 전체를 해갖고 이게 프라자 호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고요. 뭐 요런 사진도 아현 재개발 지구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독산동 재개발 지역이고요.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뭐 이 난지도가 옛날에 이렇게 섬이었어요. 말 그대로. 조그만 이렇게 양이 하천이 흐르는 섬이었는데 난지도고요. 세종문화회관 뒤에 적선동, 도렴동 일대고요. 적선동이죠, 이쪽에. 세종문화회관이 이제 78년도에 준공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확장공사 전에 청계천로가 됩니다. 확장한 후에 청계천.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좁은 골목을 아까 얘기대로 50m 광폭도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서대문 방향의 정동 입구고요. 이 지금 회나무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모텔 모르시죠? 뭐 지금 없어졌어요. 이 캐나다 대사관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때의 이 회나무가 있는데 지금도 이 회나무는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홍제 고가도로 무학재 넘어가는 쪽이죠. 이렇게 되고요. 독립문 일대 고가도로가 되고요. 독립문 쪽이 이게 독립문 저기 있네요. 이쪽에. 여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되죠? 저 광화문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무슨 극장이죠? 이게 마포극장이고요. 예, 녹십자병원. 예, 참 근대 건물로 상당히 기념할 만한 건물들이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죠, 지금. 녹십자 건물은 살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요때 75년도에 한가 우리 성곽도하고 역사 복원을 이제 75년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몽촌토성이라든가 성곽 복원, 이게 성곽 복원하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성곽 복원 후에 지금 이렇게 모습이고요. 뭐 장충지구 이 신라호텔입니다. 그래서 장춘당 공원 쪽에 이제 성곽 공사하는 쪽이고요. 김진조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또 여기는 이제 몽촌토성일 거야 아마. 여기 안암동 한호 밀집 지역인데 지금 뭐 거의 다 없어지고 한 몇 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문동 사가의 한옥 밀집 한 4분의 1 정도만 남아있고 4분의 3이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상당히 지금 현재 서울은 뭐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은 뭐 인구 1000만을 수용하는 도시인데 교통의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더불어서 한강을 중심으로 외국 사람들이 서울 와보고 가장 놀라는 게 뭐라니까 도심지 내에 가까운데 산이 있고 가운데 강이 흐르는 이런 천만의 도시가 엄청난 편안한 대중교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지 않느냐. 서울이라는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들 이 미래는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의 변천사를 사국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가 돼갖고 우리가 이르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